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던 이춘재가 화성 사건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데요. 당초 이춘재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해왔죠. 프로파일러들이 대거 투입돼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요. 프로파일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반면 경기도 파주 돼지 농가에서 10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벌써 11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됐는데요. 잠잠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닷새 만에 또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파주의 또 다른 돼지 농가에서도 의심 사례가 신고돼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데 더 이상의 확진 판정은 안 됩니다. 10월 2일 수요일 오뉴스 출발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은 오늘 저녁 제주 해상을 지나서 자정쯤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고요. 내일 새벽에 남부 지방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올해만 여러 번째 태풍이죠.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부에서는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뉴스 살펴보고요. 2부에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시간 오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상담인데요. 상담 사연 보내실 분들은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앱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잠시 뒤에 뵙죠. 매일 아침 쉽고 재미있게 뉴스를 분석해봅니다. 감각적인 뉴스 분석 최영진의 오후 뉴스. 네, 1부 오인터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2주 만에 뵙는군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 아들 운동회 다녀오냐고 부득이 못 뵀습니다. 아니, 제 손정혜 변호사님 SNS 보면요. 정말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 것 같아요. 열일하고 다닙니다. 예, 재판하러 또 멀리 가시고. 네네. 놀러도 또 멀리 가시고. 놀러는 주로 이제 애들 데리고 캠핑 가거나 놀러 다니는데요. 예, 예. 365일 바쁩니다. 예, 열일 하시고 또 잘 노시는 쉬고요. 분 같아요. 네. 자, 벌써 10월이에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남은 기간 목표가 있으십니까? 이제 연말 준비해야죠. 연말에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중한 사람들도 좀 챙기고 사건들도 좀 정리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 범행을 자백했다면서요? 5번째 대면 조사 끝에 이제 전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백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지목된 10건, 한 건의 모방 범죄를 제외하며 9건이었는데요. 그 이에 추가 범죄로 5개의 범죄,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라고 예, 예. 합니다. 이 진술의 구체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88년 화서역 사건이나 89년 오목천 그 여고생 살인 사건 등 수원 지역 사건들까지 포함해서 총 14건을 내가 했다. 처제 살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15개의 뭐 살인, 성폭력, 강간 범죄에 대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4건을 자백을 했는데 신빙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했다라고 해서 모든 범죄가 자백을 기초로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백의 이제 진술의 구체성이 실제 범죄 사건의 행위 그 수법이나 시간이나 그 피해자의 특성과 일치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예, 예. 보통 현장 검증과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구체성,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본인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게 유의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진술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네. 진실하고 맞는지 맞춰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실제로 그 당시에 본인 기억이 얼마나 뚜렷하게 왜곡되지 않고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한 범죄에 대해서
대강의 일시, 장소, 피해자의 특징, 어떤 범행을 했는지를 설명하면 그 당시에 피해자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수사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맞춰보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백에서 끝난 건 아니고 일단 더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혈액형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춘재 혈액형 O형인데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형은 B형이다. 뭐 여러 차례 B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인 피의자, 용의자는 B형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진실을 밝히는데 오래 걸렸다. 족적과 혈액형 불일치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수사의 오류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현재 5차, 7차, 9차 DNA가 일치하잖아요. 순차적으로 다른 사건의 증거물, 유류품도 겉가수에 지금 감정 중인데 4차까지 DNA가 일치하는 걸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속옷 5가지 물품에서 똑같이 DNA가 일치한다라는 것은 혈액형 불일치를 뛰어넘는 과학적인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이 4차에서도 DNA가 나왔다는 것이 지금 이춘재의 입을 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수사관들과 프로파일러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검찰개혁 이야기 나눠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검찰발. 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죠? 네, 검찰개혁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부 폐지, 일부 특수부 폐지로 전국에 총 7개 청에 3개만 남기고 4개를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국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이 있습니다. 한 30몇 명, 40몇 명씩 나가 있는데요.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찰들을 복귀시켜서 일선 형사부와 공판부에 배치해서 조금 더 민생 범죄에 집중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차관급이라고 하잖아요. 지검장들 관용차들 없애겠다. 이런 그 개혁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가 되어 온 것이고 특히 특수부 같은 경우는 공수처 설치되면 사실 특수부 역할이 사실상 줄어들죠.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검찰개혁은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이 이제 검찰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런 시초로서 우리도 개혁의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시발전 같은 개혁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촛불 집회에 좀 부응했다 봐도 되겠습니까? 그 목소리 무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거죠. 그렇게 많은 서초동에 많은 사람들이 결집하는 것도 이번에 검찰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조국 장관 일가였던 부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걸 질타하시는 분들 많지만 또 검찰개혁이 과거 관행처럼 수사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국민의 목소리가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나온 개혁안입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발언이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나 비판적인 시각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에 이제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굉장히 선한 편이죠. 왜냐하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피의자를 수사해야 되지만 또 피의자가 억울하게 기소되지 않도록 또 객관적인 그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아예 검사는 공익적인 지위와 객관적인 공익의 대변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죄를 묻고 막 그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수사를 했는데 무죄이면 풀어줘야 될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절제된 검찰, 인권을 존중하라라는 대통령이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정치권에서는 뭐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검찰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느냐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특수부 이번 조국 장관 수사로 많이 거론돼서 많이들 아실 테고 또 오뉴스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검찰 특수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어떤 수사를 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인지 수사를 가장 많이 하는 대형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형사부 같은 경우 이제 누가 고소 고발을 하거나 그런 어떤 일반 형사 사건들 뭐 절도, 강도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한다면 특수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통 큰 사건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기업 사건, 정치인 사건, 뭐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사건을 사전기획한다, 뭐 인지수사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떠들썩할 만한 사건들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은 중앙지검에 하나, 예. 그리고 인천, 수원 여기서 이제 대형 사건을 기획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검사들은 이 검사는 굉장히 엘리트고 나중에 승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권력이 중점에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오해 내지는 실제도도 일부 그런 면이 있고요. 인사권 행사할 때 특수부 검사들이 주요 요직에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 검사들이 특수부에 배치되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인사권에 남용이 좀 있을 수 있다. 인사권이 독점되어 있다. 이런 비판도 과거에는 있었고요. 특수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뭐 대형 금융사건이라든가 대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반면에는 또 만약에 이런 중요한 권력과 중요한 수사, 검찰의 칼 중에 가장 무서운 칼을 갖고 있는 이 부서가 잘못 마음을 먹으면, 한마디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권과 결탁을 하면 그게 정치검사의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특수부는 명과 암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결국 저도 이제 검사님들 만나보면 일반 형사사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주말만 집에 가고 애들도 제대로 못 보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청렴결백하게 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 수사는 형사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특수부를 조금 축소하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생각과 또 일반 시민들의 생각, 대통령의 생각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가장 중심은 또 공수처 설치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특수부의 역할이 축소가 되겠네요. 예전에 그 중수부 폐지됐고요. 이제 특수부도 이제 공수처 들어오면 특수부가 해야 될 일을 대다수 공수처가 주고 가게 되고, 공수처가 아예 특수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개혁적인 개혁의 효과가 아주 강한 방안들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합니다. 이런 특수부가 우리나라 정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워낙 우리는 검찰 권력이 강화되어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특수부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특수부를 대체할 만한 금융범죄만 전담으로 하는 팀. 여기서도 대형 기획 금융사건들이 터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특수부가 많이 권한이 축소되기는 했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특수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이한 위치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든가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 다른 데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그럴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있는 편입니다. 자, 특수부 3곳만 남긴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전국 특별수사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거대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을 남기고 다른 데를 없앤다. 이게 정말 축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특수부 폐지론까지 이야기가 되고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개 중에 3개가 핵심이에요. 그 3개는 다 살리고 나머지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축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폐지되는 것들은 이제 지역인데, 지역 특수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별로 떠오르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검찰 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요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는데, 검찰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지 여부는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될 것인데,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 기억엔 검찰 스스로 이렇게 폐지하겠다, 뭘 하겠다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대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받기 위한 결의와 의지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스스로 개혁안을 내세운 거는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고, 나머지 부분은 차차차차 서로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검찰 차원에서 검찰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간용차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권력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별거 그런 아니지만 분들은 내려놓기 어렵습니까?
실제로 그 간용차 기사라는 것은 그 또 권력을 향유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인 표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린다면 이 차관급들이잖아요. 지검장님들께서 차관급들도 검찰에 되게 많아요. 예.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그럼 차차차차 다른 국가기관의 간용차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 변호사님 굉장한 그 신기한 단어를 많이 쓰시네요. 차차차차. 차차차차 하다 보면 바위로 뭐라고 하죠?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차차차차 하다 보면 바위가 깨진다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당초 공개 소환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오락오락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고 원칙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공개 소환하겠다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 배우자라고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예. 과거에는 다 포토라인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의식해서 굳이 특혜성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가 과거에 하던 대로 공개 소환하겠다.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은 사안이고요. 저는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공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신분도 굉장히 퍼블릭한 공익적 지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당당하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서 예. 이 공개 소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은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은 없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개혁이 같이 하도가 되다 보니까 검찰개혁 하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피의사실 공표, 무죄추정 원칙을 망각하고 미리 언론에 재단하기 위해서 마녀사냥이나 언론재판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고 특히 요 지금 포토라인 관련된 이슈는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시하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검찰이 세우는 포토라인이 무죄 추정 원칙을 흔든다, 배치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비판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 거죠. 무죄 추정 헌법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공적 관심 사항으로 알 권리를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검찰 개혁 방안 중에 한 가지 이런 포토라인 문제,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국민들이 검찰 개혁하라고 지금 촛불 집회하고 있는 와중에서 또다시 무죄 추정 원칙을 반하면서까지 공개 소환하고 포토라인을 세워서 망신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또 일각의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좀 고려한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포토라인을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인권 지향적인 검찰이 되라는 거는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담이 좀 작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또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검찰에 압박을 했다. 검찰이 부담을 느꼈다. 외압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검찰에서 지금 개혁안을 내놨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건 정치권의 외압을 받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하고 있는데 일견 또 뒤돌아보니까 왜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의 배우자라고 해서 인권을 침해당해야 되냐.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과거의 악습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라 이런 목소리가 지금 양면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특혜를 피하려다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이는 양면성에 있어서 입장을 돌변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역시도 검찰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피의사실 공표랑 포토라인 문제는 언제적부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 표면상으로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저희가 뭐 의무기록지나 진단서를 확인해 본 바는 없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점에 비춰 봐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정신적인 문제 또는 이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신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혹여라도 조사 과정에서 실신을 한다거나 건강의 문제가 악화되면 아예 검찰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될 염려가 있어서 검찰이 그걸 고려해서 119 대기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의 핵심 관계자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내일 만료가 됩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 그러면 오늘이 마지노선이겠죠? 오늘 해야죠. 왜냐하면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범이 기소되는데 공범의 진술을 안 받고 기소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오늘 정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잘 노시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진의 오뉴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는 오늘도 궁금한 오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 최근 리콜 실시된 자동차 결함 살펴보고요. 자동차 상담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YTN 라디오의 유쾌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오뉴스.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고 합니다. 야구보다 농구를 잘한다고 하네요. 커피보다 술 맛을 잘 아는 최영진의 오뉴스. 네, 최영진의 오뉴스 2부 이 시간 랭킹 뉴스입니다. 첫 번째 랭킹 뉴스는 이춘재 왜 14건이나 갑자기 자백한 걸까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9건의 연쇄살인 사건에 이어서 다른 5건까지 모두 14건의 살인 사건을 내가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의 지속적인 대면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는데요. 왜 갑자기 자백을 한 걸까요? 범죄 전문가들은 이춘재가 일단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보면 경찰 대진신문 과정에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혐의 이외의 범죄를 자신이 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춘재가 나중에 모두 거짓말이라고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옷등에서 검출된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인데 반해 이춘재는 O형이라는 의문점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경찰의 면밀한 보강 수사를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랭킹 뉴스는 지옥 다녀온 둔촌 주공, 개포 주공입니다. 어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10월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분양가 상한제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였던 서울 재건축 최대 61개 단지가 안도에 숨을 내쉬었다는 보도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자 되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조치로 특히 12,000가구, 총 사업비 10조 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라고 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가 일단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달 말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제한되면서 앞으로 갭 투자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8억 6천만 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9억 원 고가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랭킹 뉴스는 독도인가 리앙 쿠르암인가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이었죠. 이를 기념해서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했습니다. 특히 어제 F-15K는 독도 상공을 날았는데요. 일본이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유감을 표시한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도 우리 전투기의 독도 상공 비행에 대해 비생산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 쿠르암에서 행하는 군사훈련의 시기,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다는 건데요. 미국 정부는 우리 독도를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리앙 쿠르암이라고 부르고 있죠. 안 그래도 어제 행사에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불참했죠. 리앙 쿠르암이라고 부르지만 속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건 아니겠죠? 자, 마지막 랭킹 뉴스는 태풍 미탁 경로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이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벌써 비가 시작됐고요. 서울과 수도권에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도, 강원 영동에는 100에서 300mm, 중부 지방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한 바람도 동반하는 태풍 미탁, 지난번 타파보다 한반도 깊숙이 상륙하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죠. 오늘과 내일 태풍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이 시간 랭킹 뉴스였고요. 선물이 또 있습니다. 최영진의 오뉴스에서 준비한 선물인데 2부 상담 참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에게 선정을 통해서 책이 바뀌었군요. 호텔 총주방장 유재덕이 만난 책과 음식 이야기 독서 주방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최영진의 어뉴스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생활 분쟁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복잡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분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앱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수요일에 상담사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2주 만에 뵙는데 머리가 많이 자라셨네요. 머리가 좀 잘라야 되는데 예. 틈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못 자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길렀어요. 지저분해졌어요. 예.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예술이죠 또. 예. 맞습니다. 제가 늘 궁금한 게 있었고요. 애청자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궁금증이 좀 있는데 예. 우리 교수님 차량을 고를 때 뭐 보통 가격, 네. 디자인, 뭐 브랜드, 연비 등 고려사항 많잖아요. 많죠? 1순위. 네. 우리 교수님께 1순위. 저는 일단 딱 와닿아야 되니까 디자인부터 이런 것부터 먼저 봅니다. 필. 네, 그렇죠. 느낌 있죠. 이 감성적인 느낌. 예. 네. 정말 예상 밖의 답변이시네요. 딱 와닿는 차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연비나 예. 어떤 뭐 제조 과정 뭐 이런 걸 그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이제 상담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문 같은 거 해줄 때는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요새 소비자 트렌드 자체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어허. 한 가지만 보지를 않고 여러 가지를 함께 보는 이 가성비라든지 전체적인 예. 느낌을 그럼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이나 연비, 디자인부터 옵션이라든지 종합적인 걸 가중치를 보고 택이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예. 뭐 지금 여쭤보셨으니까 저는 그 동물적 감각으로 느낌, feel 이걸 가지고 동물적 감각으로 자동차를 고르시는 김필수 교수와 이번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기아차가 자발적인 배출가스 부품 리콜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뭐 투싼 2.0 경유차, 스포티지 2.0 경유차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결함이 있었죠? 배기가스 저감 장치, 특히 이제 이 질소 매연 저감 장치라고 DPF라고 보시면 돼요. 예. DPF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전자제어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연동해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 전자제어 시스템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제대로 제어를 못해서 이 매연 저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예. 소프트웨어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DPF가 계속 이제 동작을 안 했으면 DPF 자체도 갈아줘야 되고 예. 차 상태를 봐서 DPF라는 하드웨어 장치도 교체하거나 아니면 이 전자제어 소프트웨어가 주 이 리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리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다른 리콜 처분 차량도 좀 알아보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10개 차종 이른바 뭐 무더기 리콜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새 이제 차 리콜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벤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어백 교체라든지 예. 또는 연료 호스의 연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불량입니다. 더욱이 이제 머리 지지대 같은 경우는 뒤에서 추돌했을 때 이 뒤에 경추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데 머리 받침대에 대한 조정 방법이 우리가 신차를 받게 되면 매뉴얼 있잖아요. 예. 매뉴얼의 그 기록이 제대로 기입이 안 돼 있어서 조절하는 방법을 일반 소비자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입을 좀 제대로 명기하라고 이제 리콜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에어백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친 리콜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그
조정하는 네.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경우도 리콜이 해당이 됩니다. 가능해요? 이 매뉴얼이라는 것은 예. 신차에 대한 어떤 특수한 장치라든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소비자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고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또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죠. 예를 들어서 뒤에 추돌을 했을 때 예. 머리 받침대가 지금 키 높이가 안 맞는다든지 예. 또 머리하고 손바닥 정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멀다든지 하게 되면 아. 추돌을 했을 때 큰 상당히 부상으로 이어질 맞습니다. 수 있겠죠. 경추 부상이면 상당히 심각할 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정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매뉴얼에 제대로 명기를 해야 되는 게 어. 기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리콜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182번님, 경차 스파크를 네. 구입한 지 11개월 됐는데 주행거리는 9,500km입니다. 예. 엔진오일 교체 시기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 신차를 구입했을 때는 10,000km 넘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요새 나오는 신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린더라든지 각종 내구성이 워낙 좋아졌고요. 예. 오일도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뭐 신차를 구입하면은 한 1,000km, 2,000km 한번 교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아직도 신차인 경우에는 처음에 갈아줄 때는 약간 다른 일반 보통 시기보다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지금 예를 들어서 8,000-9,000km 주행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000에서 15,000km 엔진의 오일의 상태에 따라서 교체 시기를 좀 조정할 수가 있는데 예.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바로 가셔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시는 게 좋다. 네, 지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9294번님, 네. 저번에도 상담을 주셨는데 아마 받지 못하셨던 분 같습니다. 교수님께 상담받으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네네. 계속 기다렸대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즘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안 나는 느낌이고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예. 느낌상으로는 약간 브레이크가 밟혀 있는 느낌인데 왜 그럴까요 하셨거든요. 이게 차량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솔린지 디젤인지 전혀 지금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일단 차가 나가지 않는 부분들은 차가 몇 년 됐는지 주행거리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공기하고 연료가 섞여서 들어가는 게 가솔린 차량이고 또 공기를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분사해 주는 방법이 디젤 차량이거든요. 이게 오래되게 되면은 안에 들어갈 때 공기라든지 카본이나 이런 찌꺼기가 입구 쪽 흡기 매니폴드 쪽에 많이 끼어 있어요. 당장 이거 청소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어요. 단골 정비업소 같은 데는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한번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시면은요. 차량 상태가 완전히 틀려져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단거리용으로 가다쓰다 반복해서 30-40km로 주행하던 차 이게 이제 3,000-4,000km 누적이 되게 되면은 한번 다른 차는 달려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한번 고속도로 나가서 80에서 한 100km 한번 달려주면은 차가 쭉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상태, 가솔린지 디젤인지 또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에 따라서 좀 틀린데 일단 안 나가신다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뭐 카본이라든지 그런 흡기 쪽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소가 제대로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 받아보시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이번 상담도 저번 시간에 왔던 상담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5956번님. 3,700cc 6기통 엔진 수입차입니다. 꼭 고급유를 넣어야 할까요? 하셨네요. 고급유 하면은 옥탄가가 높은 걸 얘기를 합니다. 연소 특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수입차 중에서 고가 브랜드 특히 이제 배기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가솔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차 같은 경우에는 옥탄가가 좀 높은 엔진에 맞게끔 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라 하더라도 일반 휘발유 넣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옥탄가가 낮은 나라가 아니고 정유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휘발유 넣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예전 차량 중에서 좀 이제 가격이 높으면서도 유럽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에 맞춰서 차량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에 민감하게 느끼는 분들은 일반 휘발유를 넣었을 때 차가 약간 진동이 있다든지 뭐 연소 특성이 약간 틀리다든지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급 휘발유가 맞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보통은 일반 휘발유가 넣어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무적 0945번으로 자동차 상담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김태웅님께서는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점검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많아서 일주일 뒤에나 점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한데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경고등 색은 주황색입니다. 또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이유는 주로 무슨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엔진 경고등 하게 되면은 일단 노란색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운행할 때 큰 지장이 없다. 일단 불이 켜지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일 무서운 거는 붉은색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예. 붉은색이 들어오면은 운행을 정지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비소로 가서 이 부분이 문제가 뭔지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차량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엔진 오일 경고등이 뜨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아예 중고차인 경우에 엔진 경고등이 뜨면 아직 킨 상태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엔진의 상태가 나쁘다든지 엔진에 붙어 있는 센서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센서가 문제가 돼서 뭐 연소 특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단 자동차의 연소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 엔진 경고등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은 수십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노란 경고등인데 일단 차가 얼마나 되는지 오래됐는지 예.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불이 들어오면은 꺼지게 빨리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운행할 때 장거리는 운행하지 마십시오. 예. 혹시라도 뭐 할 수 없이 필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짧은 거리는 어쩔 수 없지만은 되도록이면은 빨리 가서 조치하는 게 좋다. 위험하잖아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 노란불, 빨간불, 노란불이 빨간불보다 덜하지만은 그래도 찜찜하고 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예. 충격을 주고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아시고 빠른 시간 내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 좀 엔진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이 불이 들어왔는데 예. 운전을 하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근데 노란불이라고 망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 빨간 경고등에 비해서는 지금 약하고 예. 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다라는 뜻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 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최대한 생각을 빨리 하시고 가셔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916번님은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다고요. 말이 좀 빨라도 문제죠. 예, 대단하십니다. 3791번님. 네. 14년 디젤차 스텝앤고 기능을 계속 이용 시에 스타트 모터 등에 무리가 있을까요? 무리가 하셨네요. 갑니다. 가나요? 실질적으로 예. ISG 스톱 앤 고 시스템이라고 이 공회전 제한 장치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유럽차는 예.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 차에 ISG 공회전 제한 장치를 애프터마켓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스타팅 모터 기동 전동기가 수명이 짧아지고요. 예. 배터리 수명이 짧아집니다. 보통 이 배터리가 더 스타팅 모터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ISG가 처음부터 장착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기동 전동기하고 배터리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일부러 배터리 용량을 좀 키운다든지 예. 스타팅 모터를 내구성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장착된 차였다 그러면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애프터마켓으로 내가 일반 차에다가 이러한 공회전 제한 장치를 놓다 그러면은 수명은 확실히 짧아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민을 해보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배터리는요 3분의 예. 1로 수명이 줄어들고요. 예.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에다가 공회전 제한 장치를 놨을 때는 배터리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 스타팅 모터도 한 30-40% 빨리 이 마모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비포 마켓으로 장착됐는지 나중에 내가 장착됐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961번님인데요. 교수님 차 고르는 기준, 느낌 오는 차, 공감 100배입니다 하시면서 전기차를 언제쯤 점검하는 게 좋은지 여쭤보셨는데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주기가 뭐 있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습니다. 내연기관차보다 분명히 엔진오일이나 냉각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점검 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반 정비업소에서 점검이 불가능하거든요. 전기차는 지정 정비업소, 자동차 메이커의 정비업소에 가셔야 됩니다. 예. 따라서 이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몇 킬로미터다 교체하거나 아니면 점검을 받아라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없어요. 예. 그러나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길지만은 분명한 것은 가시라는 거죠. 예. 시간만 되면 한번 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예. 또 일반 차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틀린 것들을 일반 자동차 소유자가 미리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자동차 고를 때 필. 예. 동물적 감각으로 골라라.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다 따져보셔서 마지막 플러스 알파가 동물적 감각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뉴스는 심각하다. 뉴스는 어렵다. 뉴스는 딱딱하다. 하지만 뉴스는 참 재밌다. 뜨거운 이슈부터 모르고 지나치면 억울한 소식까지 최영진의 오후 뉴스에서 콕콕 짚어드립니다. 최영진의 오후 뉴스. 네, 생활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들어보죠.
조계창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복주택 사업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지난달 26일에 내년 말 입주하게 될 경기 행복주택 3개 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경기 행복주택이 궁금하거든요. 네. 예. 경기 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만의 3대 시책을 추가한 예.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해 위한 경기도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예. 2022년까지 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음흠.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 행복주택의 3대 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출산에 따른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행복주택에 입주하시면 40%의 이자를 지원해드리고요. 그렇군요. 입주 자녀 1명을 출산하면 60%, 자녀 2명 이상을 출산하면 10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신혼부부에게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복주택보다 더 넓은 전용 면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입주 예정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공동시설이나 지역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 혜택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네. 예, 그러면 각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하고 임대 조건 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첫 번째로 수원 광교 신도시의 예. 원천동에 위치한 광교 원천지구는 2020년에 11월 입주 예정이고요. 예. 대학생과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까지 4개 계층의 총 300세대를 모집합니다. 예. 모두 원룸형으로 공급하고요. 예. 계층에 따라 보증금 2,729만 원에서 최대 4,783만 원이고요. 예. 월 임대료가 12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호. 두 번째로 성남 판교신도시 삼평동에 위치한 성남 판교지구는요. 예. 2020년 10월 입주 예정이고요. 예. 창업인과 청년 그리고 고령자까지 3개 계층의 총 300세대를 모집합니다. 예. 이것도 모두 원룸형으로 공급하고요. 예. 계층에 따라 보증금 3,876만 원에서 최대 6,992만 원까지 있고요. 월 임대료가 15만 원에서 26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화성 동탄 이신도시 산척동에 위치한 동탄 호수공원 지구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고요. 예.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계층에 130세대를 모집합니다. 예. 이곳은 이제 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인데요. 이번에 우선 130세대를 예. 먼저 모집하고 예. 연말에 나머지 세대를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44제곱미터이고요.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예. 월 임대료는 21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합해보면 생애 주기별로 임대료를 차등한 부분과 입주자 자금 사정에 따라서 예.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에 저희가 한 번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계창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복주택사업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 마칩니다. 모레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